창덕궁. 조선의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의 참모습을 알리다. 창덕궁을 부르는 수식어는 참으로 많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궁궐, 조선 중기의 건축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궁궐, 자연 지세에 따라 독특하게 건물을 배치한 가장 한국적인 궁궐, 그리고 1997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궁궐 등 창덕궁은 지난 30여 년간 관람을 제한해 왔습니다. 문화재 해설사들이 안내를 받아야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은 관람객들과 함께 창덕궁의 주요 건축물과 공간을 관람하며 관람객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무엇인지, 제한된 시간 안에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 창덕궁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전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한국적인 궁궐. 서울에는 모두 5개의 궁궐이 남아 있습니다. 법궁, 인경복궁과 이궁, 인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창덕궁은 1405년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때 건립된 이래 오랫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치러내며 조선 왕조의 주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법궁으로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개국한 지 얼마 안 되어 경복궁에서는 왕위를 두고 왕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진압하고 왕이 된 정종은 도읍을 개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다 태종 때 다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이때 머문 궁궐은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이었습니다. 태종이 규모가 큰 경복궁을 두고 창덕궁에 머물며 내세운 이유는 경복궁의 형세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혈육 간에 벌인 왕위 다툼의 현장을 멀리 하고픈 마음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후 여러 왕들이 창덕궁과 경복궁을 오가며 거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덕궁에는 계속 정각수가 늘면서 국가의 정사와 왕실의 큰 살림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국보 제249호로 지정된 동걸도를 통해 수많은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창덕궁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터의 중심축의 주요 건물을 좌우 대칭으로 부속 건물을 배치한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돋보입니다. 북쪽의 응봉에서 내려온 산자락 아래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살린 여러 정각이 높고 낮은 구름 곳곳에 입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걸도,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 그림. 창덕궁의 봄은 꽃소식과 함께 옵니다. 봄이 오면 낙선제, 주합루, 영경당, 일원 등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비추어들며 충만해진 봄기운에 수줍은 봄오리들이 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승하루 일원의 담장과 삼삼화 주변의 핀 봄꽃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창덕궁의 여름은 후원의 숲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울창하게 조성된 160여 종의 수목이 일제히 짙은 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 오면 후원의 부용지와 존덕정, 옥류천 일원은 여름의 기운에 취해 한껏 물오른 청량감을 선사합니다. 깊숙이 우겨진 숲속 사이에 자리한 승재정은 수풀에 가린 듯 드러나 보이는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나뭇잎에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 절정을 이룰 때쯤이며 창덕궁의 부용지 일원은 곱게 물든 붉은 단풍으로 불타는 듯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아담한 규모의 정자들이 고운 단풍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는 존덕정 일원의 가을 풍광도 그만입니다. 창덕궁의 겨울은 고즈넉합니다. 겨울의 무게를 담담하게 견뎌온 건축물들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고 엄숙하게 보입니다. 눈 덮인 인정전의 모습은 왕권의 위엄을 말하듯 경건한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영경당 뒷마당 일원에서는 겨울 이야기꽃이 필 것만 같습니다. 창덕궁 관람 안내. 위엄을 갖춘 창덕궁의 정문.
도나무는 위엄과 권위를 지닌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왕의 모든 명령과 교지가 이 문을 거쳐 나가며 현명한 인재와 왕에게 구하는 각종 보고가 이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도나문을 지나 정전이 인정전으로 가는 길은 궁궐 진입 공간으로 금천교가 자리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은 궁궐 배치 원칙에 맞추되 자연 지세를 따른 것입니다. 도나문 기단 창건 당시 창덕궁 도나문에서 종묘까지 쭉 뻗은 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종묘와 창덕궁 사이를 가르는 도로를 내면서 길이 분리되었다. 더욱이 도로를 낼 때 왕과 총독부 고관들이 차를 타고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집안을 높게 돋우는 바람에 도나문의 기단은 도로 아스팔트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 1997년에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이 일부 복원되었다. 금천교 예로부터 궁궐을 조성할 때에는 정문을 지나 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명당수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왕을 뵙기 전 흐르는 물에 악한 마음을 씻어 맑고 바른 마음으로 나랏일을 살피라는 의미와 함께 나쁜 기운이 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창덕궁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남을 지나 창덕궁의 첫 번째 마당에 들어서면 서쪽으로는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는 행각이 길게 늘어서 있고 동쪽으로는 궁궐의 서북 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개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울 위로는 돌다리가 가로놓여 있는데 이 돌다리가 바로 금천교입니다. 1811년 조성된 창덕궁의 금천교는 걸 안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건조물로 처음 모습을 간직한 채 600년의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간 창덕궁의 많은 정각이 화재로 소실된 데 반해 돌다리인 금천교는 다행히도 큰 화를 면한 셈입니다. 도남은 일원의 회화나무, 창덕궁 정문인 도남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는데 마당 서쪽으로 궁궐과 외부의 경계를 이루는 행각이 길게 서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8그루의 회화나무 천연기념물 제472호가 자리합니다.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 체계를 서술한 주례에 따르면 궁궐의 조성에서 3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었는데 그 아래에서 심공,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새 정승으로 우리나라의 영의정, 좌의정, 오의정에 해당한다. 이 마주 앉아 진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회화나무는 또 가지를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학문을 자유롭게 탐구하는 학자의 기계와도 같다 하여 상서로운 나무라 일컬어왔습니다. 이에 영향으로 조정 관료들이 진무하는 과정에 배치되었던 도나문 주변에도 회화나무를 심은 듯합니다. 회화나무는 느티나무와 함께 학덕 높은 선비들이 사는 마당에도 종종 심었다고 합니다. 왕과 왕실의 보필 기관, 걸레각사, 도나문을 통과해 들어오면 마주 보이는 정면에 걸레각사가 자리합니다. 걸레각사는 왕과 왕실을 가까이서 보자 하고자 궐 안에 특별히 마련한 간청들이 집합소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왕실의 사당 역할을 했던 옛 선원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옛 선원전 일원 복모당에서 금천을 지나 선원전으로 향하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억성루입니다. 선원전 남쪽 행각에 위치한 억성루는 옛날을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선의 21대 왕이 영조가 농사를 가르치고 약을 최초로 발명했던 고대 중국의 전설 속 제왕인 신룡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내의원에게 명하면서 서준 입심억석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철학으로 읽는 옛집 처마 밑에서 유난히 깔끔하셨던 어머니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집안을 청소하셨다. 그냥 바닥만 쓸고 닦는 게 아니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대청소였다. 그 난리를 하루에 2번이나 하셨으니 어머니의 노고도 노고지만 그 시절 먹고 놀고 생각하는 게 다 말썽의 원인이 우리 형제들로서 또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을 먹기도 전에 우리는 밖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아침 청소가 끝난 다음에야 어머니는 한 명씩 형제들의 옷에 묻은 먼지를 일일이 다 털어내고 집안에 들였다. 이 세레모니는 가부장인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야 아침을 먹었다. 시로 지어진 건축. 건축과 시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는 이 질문을 10년 넘게 받아오고 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제는 화가 나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래도 성의 있게 대답해야지 다짐한 것이 다시 얼마 전이다. 마치 호리병 속의 거인처럼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다 동락당을 다녀와서 나는 정말 설계도가 시인 건축을 발견했다는 흥분으로 이현적이라는 인물에 한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안강으로 내려가 그가 지은 건축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기보다는 살펴보기 전에 내가 세워놓은 가설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 회제 남명 태계. 회제 이현적은 1491년생이다. 그러니까 남명이나 태계보다는 꼭 11살 연상이다. 남명과 동갑내기이면서 당대의 라이벌이면서 서로 상이한 세계관을 가졌던 태계 이왕의 정신적 스승이기도 한 회제는 이왕이 남편에게 당한 봉변도 먼저 겪었다. 사연인즉 이렇다. 회제가 경상감사로 재직할 때 회제는 당시 43세였던 남명을 한번 만나길 원한다. 다시 경상도는 당대 유림의 본거지인 만큼 여느 감사와는 격이 달랐다. 어쩌면 그만큼 운신하기 힘든 자리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사는 지역이니 감사라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유학자로서의 운신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현적이 누구인가? 남명보다는 나이도 연상이거니와 약간의 27세 때 손숙돈과 조한보 사이에 벌어졌던 무극태극에 대한 논쟁을 일거에 평정하면서 일약 당대 성리학의 스타로 떠올랐던 대학자가 아닌가. 보이지 않는 집, 향단은 한국 건축의 수수께끼이다. 지금까지 향단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그것을 증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향단을 설명했지만 어딘가 미진한 구석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단이라는 건물이 다른 전통 건축의 공간과 달리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안강읍을 찾았다. 그리고 이번 답사에서 나는 꼭 향단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 건축주로 설계 때부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 집에 대한 일관되게 독특한 주문을 했다. 나는 세상을 보지만 세상은 나를 못 보게 해주시오. 나는 이 말을 처음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세상을 보지만 세상은 나를 못 보게 해주시오. 그와의 작업은 땅을 고를 때부터 내가 깊숙이 개입해서 매일까지 결정했던 터라 나는 그의 주문을 10분 고려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남산의 북사면에 자리에 서울의 사대문 안에 한눈에 바라보이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주변의 산세와 대지에서 반경 25m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그 집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내밀한 땅을 필동에 골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주문을 일부러 의식의 한쪽으로 밀어넣고 땅과 지어질 집에 대한 관계에만 골몰하며 설계를 진행해 나갔다. 건축주의 주문은 그에 합당한 땅을 잡은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문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도 내가 왜 자신의 주문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지 답답한 눈치였다. 그러다 나는 내가 그의 주문을 전적으로 곡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주문한 나는 세상을 보자 세상은 나를 못 보게 해주시오라는 말은 실은 나는 세상을 보지만 세상은 나를 못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가르의 말이 생략되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들은 나를 못 보게 해주시오. 풍수를 지킨다는 것.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양다옥으로 가서 거기서 마신 술, 거기서 깨자고 작성한 사람들처럼 어제 남긴 술로 아침을 먹으며 해정했다. 취기가 아직 남아있었지만 향단을 볶기 전에 먼저 양동 일대를 이리저리 거닐며 양동의 물자 형국을 충분히 음미했다. 안동의 하회마을은 양동에 비하면 대단히 평면적이다. 하회마을이 이집트 벽화라면 양동마을은 이집트 벽화의 평면성에 영향을 받은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이다. 높은 산마루와 깊은 산골짜기 곳곳에 자리 잡은 집들은 그 자체로 활력이 느껴졌다. 산을 돌고 골짜기를 지나 능선을 넘어 보석처럼 박혀있는 집들은 풍수를 떠나서 자연과 인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영민한 건축사가 김봉렬은 마을의 살림집들은 작은 규모의 초가집과 중규모 이상의 기와집으로 대별된다. 이들이 모여있는 형상을 유심히 살피면 초가집들은 산 밑 골짜기의 기와집들은 대부분
구름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내 알 수 있다. 기하지 가운데서도 큰 규모일수록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도 눈에 띈다. 예외는 있지만 과거의 초가집들은 대부분 타성 바지가 살았던 소작인 계층의 주택이거나 노비층의 집이었다. 따라서 구름 위 고지대에는 이 두 가문의 양반층들이 골짜기 아래, 저지대에는 타성 바지들의 하층민들이 자리를 잡아서 상하 계층의 위기가 아래 위라는 전형적인 위계로 나타난다. 향단의 중심인 안채이다. 증정 건너편에 사랑채가 있다. 은유와 상징의 집. 동락당에 이어 이현적의 두 번째 작품은 향단은 한국 건축에서는 유일하게 조각하듯이 건축된 특이한 예이다. 사실 한국 건축은 서양 건축처럼 들어 쌓아 올리거나 벽돌을 쌓아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란 목재를 가로 세로로 엮어서 공간을 만들어낸다. 서양의 건축이 공간을 구성한다며 한국은 공간을 직조해낸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한국 건축에서는 공간의 성격과 그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을 하나의 오브제로 파악하는 서양 건축의 소조성과 조각성의 특질에서 한국 건축은 벗어나 있다. 건축의 소조성이란 지능을 덧붙여서 형상을 만지듯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고, 조각성이란 돌을 깎아내듯이 파들어 가듯이 하여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서양 건축의 두 가지 큰 갈래를 말한다. 그래서 서양 건축에 있어서 형태는 그대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오브제 자체보다는 대상들 사이에 관계 맺음을 전략하고 있는 한국 건축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 한국 건축에 있어서 대상은 관계 속에 놀 때 그 의미가 나타난다. 내가 말하는 관계라는 것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리이든 기이든 한국 건축에서의 관계라는 개념은 모든 대상들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동인이다. 한국 건축은 그 관계 속에서 은유와 상징을 직조해낸다. 향단의 공간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그 직조를 너무 숨가쁘게 짜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사지에 자리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이현적은 이 경사지를 행당체와 안체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있어 극단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향단의 행당체와 안체는 안체의 마루 높이까지 합하면 약 2m의 고저차를 갖고 있다. 더군다나 2m의 고저차를 지나는 통로는 고작 두 사람이 지나가기도 빠듯한 폭이다. 그래서 행랑의 난 대문을 열면 절벽이 눈앞에 나타나고 중문이 그 위에 있는데 이상한 것은 중문으로 접근하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향단의 안채는 공중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채가 공중에 놓여 있으니 자연히 내려오는 길이 없다. 그러나 과연 길이 없을까? 이 집의 미로를 푸는 열쇠는 동락당에 있다. 동락당은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과 행랑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디귿자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향단의 대문을 보자. 향단의 대문은 동락당의 디귿자 대문을 I자로 펼쳐 놓았다. 칼빛 방울소리, 산천재. 남명 조직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동안 2번이나 지리산행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번번이 돌아서야 했다. 유난히 태풍이 잦았던 올해 여름은 나의 지리산행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문득 가을이다. 투명한 햇빛이다. 가을의 길은 거의 유혹이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구부러져 있는 길은 맑은 물에 풀어진 한 방울의 잉크처럼 알려지지 않은 영혼으로 갔다. 건축 철학의 몸.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일단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여행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그 해답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무엇인가? 더 정확히는 가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 건축사는 양식사가 아니라 정신사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건축사는 당대의 지배, 인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변화한다는 점이다. 그런 그 변화는 우리 건축물에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바로코, 르네상스 고전 예술을 통해 이해하는 바로코의 모든 것. 자연인 변화와 반복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예술 또한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동시대의 포만한 정신을 극복하라는 반발의 의지가 곧 예술의 동력인 것입니다. 고대의 헬레니즘 예술이 숨막히도록 로고스적인 그리스의 고전성을 전복시켰다면 마케도니아의 비정형 예술은 장대하던 로마의 장경주의를 쇠퇴시켰습니다. 불꽃 같은
플랑부아양 예술은 중세 시대 로마네스크의 답답한 균형미를 완화했습니다. 예술은 원시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까지 하나의 시대 양식이 어느 정도 포함함의 단계에 이르면 그에 맞서는 반동의 의지를 항상 발동시켜 왔습니다. 17세기 예술 현상의 기조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질서 정연하고 담백하던 르네상스의 고전적 형상은 지나치게 금빛 찬란하고 파도처럼 휘감기며 동시에 죽음처럼 어둡고 암울하게 탈바꿈되었습니다. 예컨대 당시 문학 작품은 거칠에 대한 취향과 환상, 죽음과 파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정연한 질서와 이치, 진리에 입각한 고전주의적 열망과 상반되는 세계관을 서술했습니다. 미술 역시 선명하고 논리적인 과학적 형태에서 어둡고 죽음적인 수척한 형상을 그렸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의 수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음은 어둡고 무거운 저음부터 덮였습니다. 삶의 한순간, 어떤 순간, 모든 것의 한순간. 어느 겨울 늦은 오후 햇살이 쓸쓸하고 초라한 방 안에 지게처럼 세워진 이젤 위에 합판을 한가득 비추고 방 한가운데로 흘러내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리고 강원의 사각지점, 구석진 어딘가 빛의 경계에서 자기 그림을 쏘아보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회벽에 속살이 다 드러나 금이 가고 부서진 궁색한 방 안에서 그림에 대한 희미한 불신을 어찌할지 몰라 망설이는 이 남자, 바로 렘브란트 파레인입니다. 17세기 북유럽 바로크 미술의 거장,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렘브란트가 난로도 없는 썰렁하고 초라한 화실에서 어둡고 왜소한 모습으로 이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이젤 위의 화판은 이상스레 크고 화가는 작아 보입니다. 원근법이 살짝 가정된 때문입니다. 소년 같은 앳된 눈으로 화판을 응시하는 렘브란트는 뜬금없는 그 무엇인가 나타나 있는 양의아하게 자기 그림을 주시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업이 애초부터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심지어 스스로 누구인지도 종잡을 수 없다는 듯 오른손과 왼손에는 붓과 화글을 들고 있지만 화가의 전유물이 화판 앞에 자신 있게 다가서질 못합니다. 마치 자기 그림을 처음 대하는 것 같은 경계심과 머뭇거림이 커다란 모자의 그늘을 가려 동그란 저물음을 보이는 뚱한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림 앞에 서 있는 화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고향 레이던을 떠나 암스테르담으로 나아가기 전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완성했습니다. 사고로 팔을 잃고 눈까지 멀게 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한시도 떠나지 못한 어머니, 가난, 비애, 궁색, 우울, 그러면서도 욕망 어린 고뇌와 격정으로 채워진 삶,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는 재능에 대한 미래와 불안, 그런 모든 것이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보풀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회상에서 우리는 그의 삶 언저리 대가로서의 비범하고 빛나는 삶의 감천인 사각지대를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렘블란트는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주제와 속인물에도 자신의 모습을 오버캡 시키길 즐겼습니다. 심지어 의뢰받은 타인의 초상화에도 자신의 어떤 부분을 몰래 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렘블란트의 작품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면 그의 삶과 운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삶의 매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에 개별적인 영혼을 그려낸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전체를 발현시킨다. 그렇다면 이처럼 진공과도 같은 압축성, 신과도 대등해 보이는 자기 찬양을 통해 디로가 말하려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화가로서의 찬란하고 우뚝 솟은 정성기 28살, 디로의 젊고 강한 삶은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순간을 영원하게 고정시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순간에 지금 여기를 스쳐나가는 찰나가 아니라 정지해 있는 영원한 순간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자아상 속 디로의 모습은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시간성을 초월하는 순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상과 영광, 부귀로 충만해 보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이고 사적인 것을 넘어서는 분리되거나 해체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고귀한 형상으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삶에 포함된 모든 주변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정중앙의 이상적인 부분만 드러내고 견고하게 통합하여 스스로를 신의 경지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주변부와 중앙부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삶 속에서 의 한순간 어떤 순간들을 모두 연결하고 함축해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즉 뒤로는 통합성을 렘브란트는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통합성이 대체로 여러 개의 사물이 굳게 겹쳐져 하나의 사물로 기능한다면 통일성은 다양한 요소가 그 자체로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아우라. 그렇다면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무엇일까요? 역사적 지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관념적으로는 동떨어진 듯한 이 두 사조의 사건적 정의는 매우 간결합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 무렵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문학과 예술을 총체적인 부흥운동으로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고전주의 성격의 예술 양식. 바로크는 17세기 무렵의 르네상스와 거의 동일한 유럽 지역 내에서 르네상스의 뒤를 이어 유행한 예술 양식으로 파격적이고 감각적인 효과를 노린 동적이고 극적인 표현, 풍부한 장식적 정서 표현을 통해서 동시대의 미술, 문학, 음악을 포괄적으로 아우름. 하지만 르네상스와 바로크로 구조적이고 계면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자면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로크는 그 자체를 설명되기보다는 르네상스와의 비교를 통해야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의 고정성과 바로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스위스의 미술사가 하인리 벨플린이 1888년에 집필한 미술사의 기초 개념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벨플린은 미술에서의 형식주의라는 틀 속에서 두 사조를 비교하고 그 특성들을 강조했습니다. 창조적 문화 비평. 여기서 나의 예난과 마르셀 프루스트가 살고 있던 그 의식 속에 파리는 지도 위에서 찾아낼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프루스트가 인생은 이를 생활하느니보다 꿈꾸는 편이 낫다고 믿는 반면 나는 예낭이 실제 이상의 실제라고 믿는 차이점이 있다. 작가의 고집과 자긍심이 무게를 갖고 전달되는 부분이다. 서술적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해석학적 입장에 서서 한 사람의 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학 연구이고 전기 예술이듯 이병주 문학세계는 단순한 체념을 넘어 문학적 상승작용을 일궈낸다. 이병주는 서구인이나 서구 지역을 단순히 자신의 이국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공상의 도시 예낭을 이끌어오기 위한 연원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작품 세계를 좀 더 확장시키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나의 예낭은 세계와 통한다. 즉 고독한 호랑이가 처량하게 포효하는 홍안령을 우라 알타이와도 첩첩이 주름 잡힌 상가들로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낭의 쉴새 없이 유착이는 파도는 코펜하겐, 부에노스 아이레스, 카크드미크, 이비디안과 호흡을 나누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앞에서도 밝혔듯 이병주 소설의 엑조티시즘은 빈약한 한국 소설의 소재를 넓히는 데 한몫을 감당한다. 나아가 그것이 한가 소재의 확장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보다 깊은 민족 의식을 배양하고 있다. 위 대목은 성을 만든다는 소제목의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이다. 환상으로 성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은 낭만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 모습이 처절하고 슬프다. 나아가 꿈꾸는 성의 모양은 철저히 중세 영국식으로 되어 있다. 창연한 이끼가 낀 성벽, 거센 파도가 부딪히는 성벽, 암울한 하늘이 드리운 성. 전체 분위기는 음산, 돌다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성문, 최신식 탱크, 100mm 포의 위력도 당하지 못하는 경과, 원주 200m가 넘는 못을 둘러싸는 회랑에서 시작해 피라밋식으로 중천에 솟는 성의 건물, 거미줄이 얽힌 다락방, 유령이 나타나는 지하장, 미로가 얽히고 설켜 어떤 추적자도 길을 잃고 마는 성. 마술사와 학도병. 이병주는 마술사에 나오는 주인공은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위대한 유산, 훌륭한 교훈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모처럼 익힌 마술이 파멸의 계기밖에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알렉산드라가 통분의 결과라고 했듯이 작품 또한 회한의 기록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소설은 시종 절망과 뉘우침으로 점철된다. 주인공 나는 장마 때문에 밖으로 나가 일도 보지 못하고 지리산 산목에 S라는 소호흡의 어떤 여인 속에 갇혀 지낸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웃방에서 여러 사람이 사내 하나를 집단 폭행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말리다가 그들이 송인규라는 사내에게 준 15만 환을 대신 주고 송인규의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된다. 송인규는 일제에 징용되어 맨달레이라는 곳에 주둔한다. 그가 속한 부대는 폭동 주동자 7명이 수용 감금되는데 송인규를 비롯한 6명의 감시병이 뽑힌다. 송인규는 크람파니라는 인도 마술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아 민족 사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중 크림파니가 끝내 총살령을 언도받게 되자 송인규는 그와 함께 탈출을 한다. 그리고 크림파니에게서 인레라는 19살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비롯하여 세계의 정세를 들으며 송인규는 더욱 조국의 독립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크림파니 집에 도착한 송인규는 산속 암자에서 마술새가 되기 위한 수련에 들어간다. 달걀에서 닭이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실제로 없는 닭을 보이게 하는 등 어렵고 신기한 마술을 하나씩 익혀나간다. 그러다 크림파니가 없는 동안 송인규와 일레는 육체적 결합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일레는 아직 처녀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눈치챈 크림파니는 송인규더러 일레와 같이 조국으로 갈 것을 종용한다. 그러나 다시 버마로 돌아와 인레를 데려가기로 하고 혼자 떠난 송인규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만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송인규는 홍콩에서 마술을 하다가 실수로 실명한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를 위시한 형제들이 모두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사촌동생 집에 몸을 붙인다. 그런데 사촌동생 아내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병에 걸리고 송인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해동 서커스에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마술을 하다가 한쪽 눈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 곡마다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송인규의 고백을 끝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런 무척 긴 줄거리 가진 마술사는 신기한 마술을 보듯 재미와 스릴이 느껴지는 소설이다. 그 시대의 눈물과 전율이 동시에 느껴지는 부분이다. 마르크 브로코의 미완의 저작 역사를 위한 변명은 바로 작가의 역사를 위한 변명임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나가 전몰자 명단을 통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병준은 성명이 있고 본 적이 있고 전사한 곳이 적혀져 있는데 성은 일본식이고 이름은 한국식인 것이 눈에 거스르면서 야릇한 감회를 돋구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일제를 위해 싸우다 죽은 한국 젊은이들의 원통하고 처참한 사연을 잘 드러낸다. 작가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한국인들이 전사한 지명이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그곳을 하나하나 열거해 놓는다. 자칫 지루하거나 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작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지명을 보면 필리핀과 유황도 영인을 비롯한 태평양 전역의 도서들이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 동포의 핏자국과 앙상한 뼈다귀를 느끼면서 어떤 대화를 연상하게 된다. 12살 되는 딸과 어머니의 대화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 아버지에 대해 한 한가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다른 사람은 살아 돌아오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느냐는 딸의 물음도 슬퍼거니와 너의 아버지는 태평양 넓은 바다 그 바다 밑을 걸어서 오시느라고 이렇게 늦는단다라고 하는 어머니 대답은 더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국적 지명을 통해 한국인의 애환을 드러낸 대목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지독한 아이러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자체가 세계를 파괴할 가능성은 없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아이러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요구된다고 볼 때 모녀의 대화는 계속되는 전몰자의 희생과 그 가족의 공포 및 하늘 자아의 효과를 갖는다. 우리만의 이단 아들 40여 세의 노동자 정경무의 강범한 팽융,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한 빠세도 시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국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곳이 안주러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간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빼스키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세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골로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서정 시인마저 한금강을 찾아 나서던 시대 그분은 창작을 위하여 벗의 강산에 가 사람들의 사행시,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채독견의 승방비곡과 윤백남의 대도전이 걸작이라며 동의를 구하는 어느 화재보험회사 건유원과 다방 한 구석에 동석해 있다.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묻는 그의 질문에 이제까지 고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로 답한 구보는 결국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자신의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감한다. 우리의 근대소설은 본시 박래품이었다. 신문과 잡지는 그 대량 생산과 유포를 책임진 공장이자 요즘 말로 네트워크였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대중 독자 역시
탄생했다. 개인의 목소리로 모사된 공동체의 현실이 드디어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실제하지 않은 현실을 마치 실제했던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 소설이라는 인공물을 접견할 때 식민지 조선의 근대를 가장 생생히 감각하게 된다. 현대 한국어에는 바로 이들 소설이 연출해낸 부품들, 곧 일상 언어가 맹렬히 활동 중이다. 그것은 우리 근대의 소설가들이 발명한 일종의 언어적 유전자였으니 근대 이전에 글말에 가감히 반기를 든 그들이 아니었다면 조선어는 분명 화성어가 되고 말았을 터다. 이 이단아들의 창조적인 글과 파괴 공작이 있었기에 식민의 굴레 속에서도 한국어는 꿋꿋이 진화를 거듭했던 것이리라. 이 책은 한국어 문화기자협회의 기간지 말과 글에서 연재했던 글을 모아 깊고 고치고 더해 엮은 것이다. 익히 교과서에서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소설사의 숨은 수작들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들을 연결케 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 새겨본 글모듬이다. 더불어 제국의 2등 신민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작가들의 생존기와 내면의 살풍경을 뒷담화로 덧붙였다. 배반의 텍스트 표면 서사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는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의 내부에도 외부적 기표들의 유입으로 구성되는 인간 존재가 그러한 것처럼 세계 내의 온갖 기표들을 일정한 질서와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뒤섞여 있다. 작가는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자기 통제를 벗어나는 그 기표들을 어떻게든 추방하려고 노력하지만 작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무의식적 욕망의 촉수에 걸린 세계 내의 기표들이 텍스트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리하여 인간 정신이 그리하듯이 인간 정신의 산물인 텍스트 또한 어쩔 수 없이 일그러져 있고 복합적인 어떤 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기존 용어를 빌린다면 텍스트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기표들이 만들어내는 텍스트 안의 텍스트를 배반의 텍스트라고 부를 것이다. 3. 그 흔들림의 형이상학 인물 기능을 중심으로 영화 아메리칸 뷰티 인물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의 내포적 귀양 서사물 내에서의 인물의 지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떤 서사물이 되었든 그 중심에 단수나 복수의 인간 혹은 인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여지는 없다. 서사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과 변화되는 상황의 서술이며 사건의 발생과 상황의 변화는 주로 인물에 의해 수행된다. 물론 폭풍우가 몰아쳤다, 산세태가 일어나 계곡을 덮쳤다 하는 식으로 인물이나 인간적 존재가 개입하지 않은 사건과 변화 상황의 기록도 서사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사 텍스트라 부르는 것들은 한 인간 혹은 인간적 존재에 의해 수행되는 사건이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소사물의 중심에는 인물이 있고 사건은 인물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러시아의 서사 이론가 블라디미르 프롭의 러시아의 수많은 민담이 증여자, 파송자, 수행자, 조력자, 방해자, 탐색 대상자, 가짜 주인공 7가지 인물의 행위 기능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물론 프롭의 이 이론은 러시아 민담 특히 마법담의 구조와 연관된 기제이기 때문에 현대의 다양한 서사물에 일관적으로 이러한 이론 체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또한 그가 설정한 인물의 행위 기능이란 인격적 주제로서 고유한 명칭을 지니고 있는 스토리의 사물적 요소로서의 인물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물과 행위 기능의 이 변별성에 대해서는 뒤의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거니와 어쨌든 프롭의 이런 분류법 속에는 서사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이나 그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의 공식과 법칙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헨리 제임스는 작중 인물이란 사건의 한정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사건이란 작중 인물의 설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극단적인 견해를 제시한다.